유럽의 마지막 남은 첨단 산업 제조기업인 ASML은 반도체 소재 장비 분야의 압도적 1위라 불리며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도 ASML이 제작한 반도체 장비가 없다면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ASML은 슈퍼을로 불리면서 최첨단 반도체 장비 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ASML은 유럽 내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남은 유럽의 첨단 산업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지만 최근 네덜란드 당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ASML이 국외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의 유력한 후보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며 ASML의 자국 이전을 적극 추진했던 일본과 대만은 완전히 실패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네덜란드 기업으로 유럽 내 최대 석유그룹이던 쉘 석유가스와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지난 2018년 개편된 네덜란드 세법에 반대하며 해외 이전 기업에게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하던 영국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유럽에서 1위, 2위를 다투던 기업이 빠져나간 것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소재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중견기업부터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스타트업까지 네덜란드의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린 상황인데요. 이제는 ASML이 못 견디겠다는 입장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네덜란드의 법인세율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ASML의 구성원인 직원 2만 3천 명 중에서 절반가량이 외국 국적의 직원인 상황인데 네덜란드가 최근 반이민 정책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직원에 대한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ASML은 자사에서 일하는 경쟁력 있는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실제 받아가는 급여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ASML이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 문제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네덜란드 정부는 고숙련 이주 노동자에 대한 특별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외국인 고급 인력들의 유입이 쉬웠지만 이번에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ASML은 쉘 석유가스와 유니레버처럼 네덜란드를 아예 떠나버릴 계획을 세웠고 현재 세계 각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ASML이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25억 유로, 우리 돈 3조 7천억 원의 긴급 지원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ASML 측에선 3조 7천억 원이면 여태까지 자신들이 내왔던 세금과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입장인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ASML 측이 이전을 고려 중인 지역은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아시아 지역이 유력하다는 상황입니다. ASML의 최대 고객인 삼성과 TSMC의 공장 대부분이 한국과 대만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반도체 장비 공장을 건설하면 물류 비용과 AS 비용 등 연간 조 단위로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최근 해외 기업을 적극 유치 중인 한국의 경우는 막대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TSMC와 일본은 몇 년 전부터 반도체 연합을 구성하며 대만 현지에 일본 반도체 소재 공장을 건설하고 일본의 대만의 TSMC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비공식적으로 대만과 일본 지역에 ASML 이전을 위한 로비를 추진한 움직임이 다방면에서 포착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대만과 일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대만에 발생한 진도 7의 지진으로 대만의 경우는 이전 후보에서 완전히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TSMC는 강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거의 다 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ASML의 한국인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대거 대만의 TSMC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되었고 심자외선 DUV 장비와 극자외선 EUV 장비의 수리를 위해 한국에 있는 EUV 부품까지 대만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네덜란드 ASML 본사 측에서도 대규모 수리 인력을 파견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수리에 필요한 장비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으로 5월 말까지 TSMC의 팹 장비를 완벽히 수리해 정상가동시키는 것이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SML만 생산이 가능한 극자외선 EUV 장비는 매우 예민한 장비이며 지진을 비롯한 가벼운 충격에도 매우 취약하기에 운반 시에도 진동을 최소화하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에 취약한 대만과 일본으로 ASML 본사가 이전한다면 반도체 생산이 주 업무가 아니라 수리와 정비가 주 업무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며칠 전 경기도 화성시에서 ASML 피터 베닝크 CEO에게 명의의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피터 베닝크 CEO는 이번 ASML의 국외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인 인물이기도 하며 지난 2013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반도체 부품 장비 생산을 위한 제조센터와 숙련된 반도체 엔지니어를 육성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를 건설하는 등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큰 공을 세워온 인물입니다. 현재는 ASML 화성 뉴 캠퍼스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ASML의 아시아 유일 반도체 클러스터가 한국에 있는 이유는 물론 ASML의 최대 고객사인 삼성이 한국에 있고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등 거래처와 가까운 곳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ASML 측에서도 경영상 이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마저 용인에 연구개발센터와 공장을 설립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 코리아는 이미 용인시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일본이 모기업이지만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최대 매출을 내고 있기에 한국으로 회사와 공장 고리고 연구센터를 옮긴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ASML이 한국으로 오는 것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데요. 이 밖에도 미국의 보잉을 제치고 세계 최대 글로벌 항공기 시장 1위에 오른 유럽의 에어버스 그룹이 2024년 9월 한국의 방산 우주 연구개발센터를 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 지역은 인천, 대전, 경남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에어버스 측은 한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방위산업과 우주사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국가이며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와 첨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 내 연구소 투자는 급하게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지난 2022년부터 한국을 방문해 여러 가지 법적 검토와 규제사항 검토부터 한국의 첨단 산업과 방위산업 및 항공산업 역량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버스 측은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인 KF-21과 FA-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K9 자주포와 K육표를 생산하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등 한국의 항공방산기업과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버스의 로드리고 레자마 마케팅 총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항공산업 수요 증가 및 구형 항공기 교체 수요 등으로 항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2037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122조 원이 될 것이고 항공산업 관련 일자리는 100만 개가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에어버스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중국이 수백조 원 여객기 시장을 국산화하고자 자체 제작 여객기인 C919를 상용화하면서 주변 아시아 국가로 영업을 시도하자 아시아 시장을 꽉 잡기 위한 에어버스의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초기지는 한국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시와 에어버스 측은 공동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연구개발 중심에 미래 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국가산업단지 부지로 예정된 김해공항 인근 100만 평 부지에 에어버스 한국법인을 유치했고 대한항공과 에어버스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초점을 맞췄습니다. 제2의 인천공항으로 불리는 신공항을 통해 부산을 아시아 대표 산업 교동의 허브로 만들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세계 최대 항공기업이 함께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경쟁 중인 대만과 일본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도 ASML의 훌륭한 고객이지만 지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도 고려해보면 대만보단 한국에 훨씬 나은 선택지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삼성이 있는 평택은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것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에 주둔하며 사령부가 있기에 군사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가 삼성을 확실하게 견제하고자 반도체 소재의 강점을 보이는 일본과 손잡고 일본 내 공장을 예정보다 3년 빠르게 건설하고 최근엔 양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일본에도 지진 리스크가 떠오르면서 글로벌 고객사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자 일본과 대만의 TSMC가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더욱더 위기로 들어갈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ASML의 장비 구입 자체가 막혀버린 중국은 한국이 ASML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유럽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판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열린 독일 미넨 IAA 모터쇼를 비롯해 최근 유럽에서 열린 크고 작은 전시회에선 영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럽에 공을 들여온 중국이 뒤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의 경쟁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며 반덤핑 관세를 예고,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는 값싼 중국 차가 넘쳐나고 있고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돼 우리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내 시장에서 이러한 왜곡을 받아들이지 않듯 여기에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 말의 진위는 중국 자동차들의 경쟁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 뒤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처는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미산 전기차에 혜택을 집중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최대 20% 저렴한 중국산까지 부상하면서 유럽산 전기차가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중국 전기차 굴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이 강력한 세금을 물리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성장 엔진이 꺼질 수 있고, 유럽이 지금보다 더 유럽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대해 우대할 경우 이미 유럽 시장에 상당한 투자를 해놓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7년부터 폴란드와 헝가리를 중심으로 EU 시장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EU 내 가동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3사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EU 전체 배터리 생산 능력의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63.5%에 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금 미국은 물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리튬과 흑연 등 배터리 원료가 되는 광물 자원도 많고 엄청난 규모의 내수 시장까지 가진 중국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중국은 천연 광물로 갑질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광산이 아니라 폐기된 전기차 배터리에서 광물을 회수해 새 배터리로 가공하는 산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광산으로도 불리는 폐배터리 사업은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유럽연합 EU 등의 새 규제 대응은 물론 핵심 광물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확보하려는 경제적 이유에서도 유럽 및 한국의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들 같습니다. 수거된 폐배터리에서 새 배터리의 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을 자연 훼손 없이 확보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데다 광물 조달 비용을 낮추고 확보 안정성까지 높일 수 있어 특히 유럽연합이 선호하는 기술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폐차되는 전기차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 폐배터리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기차 교체 주기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물량 확보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들은 폐배터리 안의 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벌써 타던 전기차를 반납하면 신차 가격을 할인해주는 보상 판매 방식 등을 통해 손쉽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 기아가 북미 유럽 등을 중심으로 자체 폐배터리 사업을 준비 중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폐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곳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입니다. 이 중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찍 개화한 자국 전기차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폐배터리 시장을 구축했지만 리튬인 산철 LFP 배터리 위주라 추출되는 광물의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일본은 고도의 기술을 지녔음에도 자체 전기차 시장이 자가 확보할 폐배터리 자체가 적다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반면 한국은 금속 추출 기술력 등이 높은 편이고 대형 배터리 셀 소재 기업이 국내외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어 물량 확보에도 우위가 있습니다. 유럽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폐배터리 역외 반출 제한 움직임이 나오지만 한국의 배터리 셀 제조기업이나 폐배터리 기업 등 관련 밸류체인이 이미 유럽에 둥지를 트였거나 유럽의 설비 구축을 예고한 만큼 유럽의 폐쇄적인 정책에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광산에서 광물을 확보할 때 보다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중국에 대한 광물 자원 의존도를 대폭 낮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천연 광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세계는 지금 광물 자원을 찾아 남미로 아프리카로 투자 러시가 격화되고 있는데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한쪽에서는 폐배터리 기술을 통해
광물 자원을 재활용하는 한편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중국 기업들과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 몰로 광산에서 흑연을 조달받기 위해 캐나다계 광업회사 넥스트소스와 투자 MOU를 맺고 앞으로 10년간 연간 3만 대 인상흑연 또는 연산 1만 5천 톤의 구형흑연을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또 탄자니아 마엔지 광산을 보유한 호주 블랙콩 마이닝의 증자에 참여하고 여기에서 흑연을 연간 최대 6만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리튬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중국이 예전처럼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갑질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네바다주와 오리건주 경계 지역의 맥더믹 칼데라에서 단일 광산으로는 최대 규모의 리튬 점토층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자 이 소식에 가장 표정이 구겨진 건 중국이었습니다. 만일 이 최대 규모 리튬 광산이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다면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에 이어 또 한 번의 잭팟을 터뜨릴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새로 발견된 점토층의 리튬 농도를 조사한 결과 이곳의 리튬 농도는 일반 리튬보다 농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적인 리튬 공급망을 틀어쥐고 갑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EU는 이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여기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등 대책 마련의 한창이었는데 이때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산 개발은 사실상 한국이 맡게 되었습니다. 미국 배터리 공급망을 한국 기업들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한국 기업의 참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호주 광물 탐사 회사인 진달리 리소스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리튬이 많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맥더밋 칼데라에서 점토 리튬 프로젝트를 캐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달리 리소스는 이 점토 프로젝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해당 지역 점토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최적의 공정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가 발을 담근 이 프로젝트의 잭팟 가능성입니다. 최근 탐사 결과 미국 맥더밋 칼데라 지역의 리튬 매장량은 기존 매장량 1위로 평가되던 볼리비아 여모의 매장량 약 2,300만 를 훨씬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리튬 매장량 규모는 2위 아르헨티나, 3위 칠레, 4위 미국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맥더밋 칼데라 지역에서 발견된 양만으로도 리튬 순위에 있어서 세계적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거대 리튬 매장지 발견은 리튬의 가격, 공급 안정성, 지정학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튬의 역학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건지 중국은 얼마 전 또다시 요소들 가지고 한국에 갑질을 시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일부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21년과 같은 요소수 품귀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중국산 요소 수입 의존도는 97%에 달했지만 그동안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비료용 요소는 카타르에서 41%,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를 수입하는 등 중동으로 수입망을 넓혀왔습니다. 차량용 요소 재고는 민간 재고 55일분, 조달청 비축 15일분 등 총 71분이 확보돼 있고 2.5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입 계약도 이미 체결돼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중국이 요소 가지고 갑질이 안 되면 리튬을 다음 자원 무기로 삼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위기를 겪은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지 오래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염호를 인수한 것은 물론 호주에서도 리튬 광산업체인 필바라 미네랄과 협력해 연간 31만 5천 톤의 리튬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미국 맥더밋 칼데라 인근 리튬 공급망까지 확보해 탈중국화를 가속하고 있으니 한국의 배터리 경쟁력은 완성차와 배터리 생산 기술은 물론 이제 광물 자원 확보까지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중국의 공급망 장난질은 이제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 전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 더 이상 독도가 일본 땅이라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의 독도 포기는 내가 직접 지시했다. 얼마 전 스가 총리와 참모진들이
모두 모인 회의장에서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은 폭탄 발표가 난무하면서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스가 총리와 참모진들이 모인 이 회의장에서 나온 충격적인 발언, 한국이 얼마 전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의 의미는 일본이 한국을 자극해 독도 주변에 일본 자위대를 보냈다가 일본은 한순간에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만약 일본이 또 한 번 독도와 관련해 한국을 자극할 경우 한국은 더 이상 말로만 경고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최근 한국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크게 비교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북한이 일본 방향으로 겨냥해 시험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일본이 탐지하지 못해 일본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일본 자위대는 발사 사실을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이 순항미사일로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는 전국의 레이더 정보를 바탕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요격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발사를 탐지하지 못한 모양새라고 전했습니다. 고다 요지 전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은 13일 NHK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1500km라는 비행거리를 보면 분명히 한반도가 아닌 일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다 전 사령관은 이번 미사일은 일본이나 주일미군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군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봤습니다. 그는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지표면이나 해수면과 가까이 비행하기에 탐지하기 어려워 근처에 왔을 때 방어할 수밖에 없다라며 막기 어려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광개 토대왕함을 위협했던 일본의 초계기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의 초계기가 한국의 광개 토대왕함의 레이더로 겨냥을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라며 논란이 컸는데요. 일본은 이날 피일 초계기가 지난 20일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15분까지 촬영한 영상 중 13분 7초가량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에는 당시 해상에서 구조 활동 중이던 광개 토대왕함과 해경 5000이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영상을 분석한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영상 촬영 당시 일본 초계기와 우리 광개 토대왕함의 최근접 거리는 500m이고 고도는 150m로 나타났다라면서 우리 함정의 함장과 승조원들은 굉장한 위협으로 느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일 초계기는 광개 토대왕함 150m 상공으로 저공 비행을 했는데 한 차례는 함교 위로 또 한 차례는 함정 위로 날았습니다.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의하면 항공기는 고도 150m 아래로 비행하면 항공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위협했던 이 일본의 초계기가 최근 사고를 냈습니다. 일본의 최신의 자국산 초계기가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NHK 방송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께 기우 지후현 가카미가 아라가 우 UNC의 항공자위대 기우기지에 착륙하던 초계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주변 잔디밭에 선명한 바퀴 자국을 남기고 멈춰섰습니다. 해상자위대 조종사가 조종을 맡은 사고기에는 방위성 직원 등 10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기는 가와사키 초안지중공업이 기우 공장에서 제작해 해상자위대에 납품할 예정인 P1 초계기입니다. 이날 오전부터 인도 전 점검을 위한 첫 확인 비행을 하고 착륙하던 중이었습니다. 해상자위대가 잠수함 탐색용으로 도입하고 있는 P1 초계기는 P3C의 후신으로 가와사키 중공업이 제작한 일본산 항공기입니다. 일본이 자국 기술로 만든 최신의 초계기라며 그토록 자랑을 해왔는데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잠수함 발산 탄도미사일 SLBM을 국산 기술로 개발 및 시험 발사까지 성공했고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력 세계 6위인 한국이 예비군 전력, 동원 가능한 군병력 평가 기준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력으로 한국이 일본은 따라잡아버린 데 이어 경제까지 놀라운 역전에 성공시켜버렸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역사는 문재인 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한국이 기술 독립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는 2019년 일본은 수출 규제를 앞세워 경제 침략을 감행했다라며 민관정이 함께 기술 독립에 나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력이 다시 깨어났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4년 전에 비해 약 10%포인트 낮아졌다며 윤 원내대표는 한국은 2018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부문에서도 일본을 추월했다. 2020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와 국가신인도 역시 앞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넘어선 정부라고 거듭 말했고 국회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일본을 향한 한국의 폭탄 발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애초 사고 발생 직후 국제원자력 사건 5등급이었던 후쿠시마 원전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하면서 레벨 7등급으로 격상됐다. IAEA가 규정한 최고 등급이라고 비판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 국제조사단 11명의 한국 전문가를 포함시키겠다는 파격 발표를 하자 겁을 먹은 일본의 도쿄전력이 원전의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ALPS에 설치된 필터들을 자체 조사한 결과 25곳의 필터들 가운데 24곳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정화장치 필터 손상이 2년 전쯤부터 발생했지만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도쿄전력은 건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을 위험성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자백하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외친 일본 정부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도쿄전력은 2년 전 이러한 필터 손상을 알면서도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필터만 교체한 상태에서 운영을 계속한 것입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 반 노부이코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은 필터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도쿄전력의 자세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전 부지에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이 무려 6만 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도쿄전력 측은 폐기물 관리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폐로 작업 중인 제1원전의 승인한 계획을 보면 도쿄전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해와 나무 등의 폐기물 중 방사선량이 낮은 잔해에 한해 임시 저장소에 보관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원전 부지 약 180개소에 가설 장소를 만들어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보관소 실태 조사는 3개월에 1회 정도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충격적인 실태가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이국마저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 군사위에서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 포함안이 통과된 데 이어 미국이 우방국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최우방국과만 맺는다는 사이버안보협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전해져 세계인들을 놀래켰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워킹그룹을 만들었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들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대구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현재 일본의 차기 총리에 대한 내용은 내팽개친 채 대신 한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시아국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는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한국 대선 관련 기사를 데스투피라며 특히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로이터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한국의 버니 샌더스라며 그의 부상 요인, 장단점, 정치 이력 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로이터는 이 후보가 대선 레이스 초반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며 폭등하는 집값, 열악한 청년 고용 등으로 답답해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격적인 경제 공약으로 사로잡았고 특히 그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보장은 젊은 층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원이 얼마나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매장된 천연가스로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죠. 자원, 그 중에서도 석유는 하늘이 선택한 국가만 누리는 선물로만 알았습니다. 석유가 매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 시장 경제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조금이라며 기분이 상하면 생산량을 줄이고 수출을 중단해버려 한국은 늘 노심초사해야 했죠. 그래서 산유국이 되는 것은 한국의 아주 오랜 꿈이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실광구 보고서 하나 때문에 지금 현재도 한국은 들썩들썩합니다. 세계는 이미 화석연료를 줄이고 천연가스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한국은 여전히 석유에 목이 마릅니다. 중동 또는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 석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는 아닙니다. 2021년 연말에 가동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발견된 동해가스전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95번째 공식 산유국이 됐습니다. 이에 탄력받은 한국은 지금 동해 바다를 샅샅이 훑어 석유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용어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석유수요, 페트롤륨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액체, 기체, 고체 상태의 탄화수소, 혼합물을 전부 의미하지만 보통은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원유를 의미합니다. 석유가 매장된 곳에는 천연가스도 같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천연가스도 석유로 통칭하기도 하죠. 가공 전 석유 속에는 극소량의 황, 질소, 금속을 포함 수분, 가스분 등의 이 상태에서 공정을 거치면 원유가 되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윤활유, 등유, 아스팔트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단순히 발전소 연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연료로도, 선박 연료로도, 플라스틱 원료로도 그 사용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2004년 7월 공식적으로 산유국의 타이틀을 얻게 됐죠. 포항 앞바다 60km 지점에서 발견된 동해 가스전 덕분인데요. 사실 동해 가스전의 역사는 한국 자원개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1970년대부터 미국, 일본 및 프랑스의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동해바다에서 수차례 탐사 및 시추를 진행했으나 발견에 실패하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탐사한 결과 가스전을 발견했고, 이 말은 한국의 기술력이 선진국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1998년 7월 가스전 탐사에 성공한 이후 개발 타당성 평가, 시추, 시설 공사를 거쳐 2004년 7월부터 상업 생산을 개시해 약 17년간 원유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천연가스를 생산해 수입 대체 효과 2조 7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공식적으로 전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됐죠. 2조 7천억 원은 분명 엄청난 금액이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에 비하면 조촉지열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원유 수입국이면서 전체 수입 품목 중부동의 1위가 바로 원유입니다. 2022년 기준 10억 3,128만 배럴을 수입해 약 1,05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20조 원을 원유 수입했었습니다. 동해 가스전이 17년간 생산한 2조 7천억 원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미미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동해 가스전이 발견되자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본격적으로 적극 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임무화 말했는데 실제로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동해 가스전에서 44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방어 구조인데요. 동해 가스전 불꽃이 꺼지기 6개월 전 석유공사는 울릉분지 육광구 심해에서 발견된 방어 구조에서 본격적인 해상 시추 작업에 돌입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공사의 탐사자료 분석 결과 이 지역에는 원유 환산 시 약 7억 배럴에 해당하는 탐사자 원량이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이는 동해 가스전의 15배, 그리고 당시 유가로 환산했을 때 무려 30조 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여기에 방어 구조라는 독특한 이름이 붙은 것은 기름기 좔좔 흐르는 생선,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를 품고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는데 탐사자료는 그 넉넉함을 증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즉각 시추에 돌입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추는 중단됐는데 이유는 해저에서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지층인 이상고압대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위험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칫 고압대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블로우 아웃 블러월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즉 폭발적인 분출이 발생해 동해바다 전체가 기름바다가 될 위험성이 상당했습니다. 이상고압대가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시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고압대는 내부의 압력이 과압력인 상태의 지층을 말하는데 내부의 액체 또는 기체가 과도한 압력을 받으면서 아주 작은 틈으로도 블로아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아웃 방지기 BOP나 불과 점토를 혼합한 시추 이수라는 불질의 비중을 조절해 통제할 수도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 원유 7억 7천만 리터가 유출됐던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 역시 이상고압대를 건드렸다가 발생한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석유공사는 잠시 시추를 멈췄고
지금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석유공사는 새로운 가스전 찾기 프로젝트에 돌입해 동해바다를 포함 서해, 남해를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대륙붕 개발 마스터 플랜, 광개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륙붕의 사전적 의미는 해안선으로부터 시작해 수심 약 200m 이내에 존재하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지형으로 한정되지만 현재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지역을 포함 서해, 남해, 동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동해 가스전 4배 규모의 새 가스전을 탑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동해의 경우 평균 수심이 1700m에서 최대 3700m로 깊어 그 심해는 아직까지 촘촘하게 탑사된 적이 없어 기대가 큰 상황이며 동해 가스전이 이 바다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석유가 전혀 없는 경우는 있어도 가스전 하나만 발견된 경우는 없어 특히 기대가 큰 해역입니다. 이에 지난 6월 30일 심포지엄을 개최한 석유공사는 광개토 프로젝트의 3가지 목적을 밝혔는데, 첫째, 체계적인 탑사 작업을 수행해 최소 통해가스전 4배 규모의 신규 가스전을 발굴하고, 둘째, 적극적인 해상 탑사 활동을 통한 영유권 행사로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셋째, 2030년까지 국내 대륙붕에서 연간 400만 톤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 확보 등입니다. 이를 위해 2031년까지 17,000km에 대한 3차원 분리탑사를 실시하고 탑사 시추 24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탑사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시설의 확보를 위한 시추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석유 탑사만큼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최근 몇 년 사이 탄소 중립 넷 제로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입니다. 파리 협정 덕분인데요. 이 자리에서 전 세계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 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되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이를 포집하거나 자연에 흡수시켜 실질 배출량을 제로용로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각국 정부가 강력한 기후 정책을 제정했고, 주주들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도록 압박한 결과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및 수백 개의 기업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CCS가 한국에게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 아직도 산업 발전을 필요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화 등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당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특히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인 철강, 시멘트,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탄소 중립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들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를 전부 잡아 캡슐, 지하 저장고에 가두는 기술인 CCS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는 바로 바다, 특히 심해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고이기도 한데, 심해의 저장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공사가 필요합니다. 흙을 퍼올리고 인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포집된 탄소를 저장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빈 공간, 즉 석유를 다 뽑아 올리고 남은 빈 공간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즉 심해의 유전에서 천연가스든 석유든 전부 뽑아내면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공간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채우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채운 후 즉시 흐름을 막아버리면 되는데, 실수로 약간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더라도 심해의 고압을 뚫고 수면으로 떠오를 수 없습니다. 한국은 2년 전 가동을 멈춘 동해 가스전을 이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7년 포항 앞바다에서 이산화탄소 100톤을 심해에 저장하는 실험을 성공해 세계에서 3번째로 관련 기술을 보유하게 됐죠. 이에 얼마 전 석유공사는 현대건설과 통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사전 기본 설계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목표로 CCS 기술 상용화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미죠. 이러한 기존의 동해가스전을 활용하는 방법뿐 아니라 동해 등에 자리한 국내 대륙붕에서 연간 4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해저지중 저장소를 찾기 위해 본격 탑사를 시작한 겁니다. 과연 석유공사는 어떤 결과물을 들고 나타나게 될까요?